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청소년 소설집 그들이 떨어뜨린 것 중에 울고 있니 너. 이경의 지음, 성우 안수연 읽음. 방문을 열자 그 애가 서 있었다. 그 애는 눈을 내리깐 채 소중한 듯 두 손으로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다. 지금 나는 그 애를 그 애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단발머리에 눈, 코, 입이 분명한 모습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마 옆으로 솟아난 귀와 온몸을 덮은 갈색의 짧은 솜털은 그 애를 고양이과의 어떤 짐승처럼 느껴지게 했다. 나는 흘낏 그 애에게 눈길을 주기는 했지만 늘 보던 물건을 보듯 그 애를 그냥 지나쳤다. 놀라지도 겁에 질리지도 않았다. 나는 다른 날과 똑같이 옷장에서 잠옷을 꺼내 갈아입고 방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스탠드에 불을 켰다. 그리고 어젯밤 읽다 둔 아름다운 우주 스토리란 책을 펼쳤다. 오늘 읽을 부분은 별의 최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별의 운명은 세 갈래라고 했다. 크기가 쪼그라들어 작아진 것은 백색외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별의 시체나 마찬가지였다.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은 폭발을 일으켜 초신성이 되었다가 마침내 블랙홀로 일생이 끝난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별이라면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상단 부분을 날려보낸 다음 붕괴하여 아주 작고 밀도가 높은 중성자 별이 된다. 별들도 살다 죽는다니. 그리고 어떤 별은 쪼그라든 시체가 되고 어떤 별은 폭발하여 검은 늪이 되거나 아주 단단하고 작은 또 다른 별이 된다니. 그것은 과학책이 아니라 시집이나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는 어려워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기도 해서 나는 책을 덮고 스탠드에 불을 끄려다 다시 그 애를 보았다. 그 애는 어느새 스탠드 뒤, 불빛 뒤에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방문 뒤에 서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너무 그대로여서 입체가 아닌 그림처럼 여겨졌다. 누가 그림을 옮겨다 놓은 것만 같았다. 눈을 내리깐 채 소중한 듯 두 손으로 화분을 들고 있는 모습. 화분에는 거무튀튀한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나무는 아주 작았지만 모양을 다 갖추고 있어 분재처럼 보였다. 이파리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아 죽은 나무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떤 기척도 없이 그 애가 그렇게 다시 내 옆에 와 서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다. 스탠드에 불을 껐다. 불이 꺼지자 그 애도 눈앞에서 사라졌다. 어둠 속 어딘가에 있겠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려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저런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지? 놀라거나 무서워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 나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이상해서 내가 아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종합반 강의까지 듣고 늦게 온 터라
어찌나 피곤한지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지난밤에 내가 꿈을 꾸었던가 의심했다. 꿈속이라면 아무리 이상한 것을 보더라도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옆에 놓인 책을 들춰보니 별의 인생에 대해 읽은 게 분명했다. 그 책을 읽는 것보다 먼저 그 애를 보았으니 꿈은 아니었다. 다른 날 아침과 똑같이 나는 엄마 아빠와 식탁에 앉아 토스트와 우유를 먹었다. 별의 일상에도 끝이 있대. 토스트를 먹다 내가 말하자 별이니 바람이니 그런 것들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엄마의 눈이 당장 빛났다. 어머, 멋지다. 어떻게 끝나니, 별들의 삶은? 뭐 백색의 성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거나 중성자 별이 된대. 나는 시체가 되거나 검은 늪이 되거나 작고 단단한 별이 된다고 말하려다 일부러 과학적인 용어로 말했다. 엄마의 눈빛이 너무 빛나는 게 거슬렸다. 나는 엄마의 문학소녀 같은 호들갑이 싫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심술을 부리는 경우는 없었다. 다른 때 같으면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왕이면 그런 표현을 더 골랐었을 것이다. 뭔 이름들이 그렇게 다 어렵니? 블랙홀 빼곤 모르겠네. 엄마는 단박에 꼬리를 내렸다. 별의 말로를 들여다보면 인기인들을 스타라고 말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지 않냐? 스타들의 말로도 그 셋 중에 하나잖아. 백색 외성처럼 쪼그라들거나 블랙홀처럼 신비한 존재로 남거나 스타의 자리에서 내려와 중성자 별처럼 단단한 실력을 갖춘 보조적인 중견이 되거나. 나는 아빠의 말에 진짜 그렇네. 우연인진 몰라도 정말 비슷하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다운 얘기였다. 아빠는 과학 관련 책을 주로 내는 작은 출판사를 하고 있다. 아빠는 과학을 좋아해서 내 이름까지 소립자의 아름다움이란 뜻으로 솜이라고 지었다. 소립자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니? 라고 말했다. 분자가 모든 것의 기본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가. 그랬다면 내 이름은 분미가 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는 다시 말했다. 엄마, 중성자별은 별이 죽어서 새로 태어난 별이야. 별치곤 작지만 밀도가 아주 높은 별이래. 별이 죽어 다시 별이 된다고? 어머나, 멋지다. 진짜 근사한 말이야. 다행이다. 엄마를 무시해서 괴로웠던 마음이 괜찮아졌다. 아빠와 나는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아빠 출판사 가는 길에 우리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침마다 아빠 차를 타고 학교에 간다. 가면서 아빠가 물었다. 문과 이과 정하는 게 언제까지랬지? 이제 마음을 정했니? 아니, 아직도 왔다 갔다 해. 모레까지인데 큰일이야. 이야, 우리 소미는 양쪽 다 잘해서 고민이 많구나. 어느 쪽도 아주 잘하지 않는 거라 그런 거지 뭐. 아빠 생각엔 이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학생들은 이과 쪽에 성적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고3 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공부는 분위기가 중요하거든. 이름만 따지면 난 딱 이과로 가야 하는데, 그치? 내가 장난스레 말하자 아빠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러게. 소립자가 문과로 가는 건 좀 안 어울리지? 사실 나는 아빠와의 대화의 건성이었다. 아빠한테 그의 얘기를 할까 하다가 나는 참았다. 믿어주지도 않겠거니와 괜히 내 건강이나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무언가 그의 얘기는 나 혼자만 간직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해서였다. 문득 등 뒤의 느낌이 이상해서 나는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보았다. 그 애가 거기 앉아 있었다. 여전히 눈을 내리깐 채 분재 같은 그 검은 나무가 담긴 화분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왜? 뒤에 뭐가 있어? 아빠는 백미러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분명했다. 아니, 그냥... 나는 신드렁하게 말하며 앞을 보았다. 내가 무슨 신경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런 헛것이 보이는지도. 그러나 나는 저 헛것보다 저 애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내 자신이 더 이상하게 여겨졌다. 학교 앞에서 내릴 때 뒷좌석을 보니 그 애는 그새 사라지고 없었다. KBS 오디오북 소미야, 나 정훈이 때문에 죽겠어. 급식을 먹고 교실로 걸어가면서 연주가 말했다. 왜? 아무래도 얘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약속도 자꾸 미루고 전화도 자꾸 꺼놓고. 그래? 언제부터? 한참 됐어. 그러고 보니 집에서 과외한다고 할 때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 같네. 그 과외에 3번 제이도 같이 한댔거든. 제이, 걔가 보통 까진 애가 아니잖아. 우리는 등나무 벤치 아래로 갔다. 내가 해줄 말은 없었다. 연주는 이미 정훈이를 의심하고 있었고 정훈이의 행동은 내가 보기에도 미심쩍은 데가 많았다. 정훈이 만나서 직접 얘기해봐. 의심 암기래잖아.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한없이 나가는 게 의심이니까. 나는 책에서 읽은 한자 성어까지 써가며 말했다. 의심 암기라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은 귀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른 때 같으면 뭐야, 너 또 공부벌레 티낼 거야? 하며 놀려댔을 연주였지만 지금은 오직 자기 문제에만 빠져있어 그럴 여유가 없어 보였다. 근데 그랬다가 정말 정훈이가 맘 변한 거면 어떡하지? 나 그게 무섭기도 해. 나는 말없이 연주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연주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래, 무서워도 이러고 있는 것보단 낫겠지? 연주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데 언제 왔는지 연주 옆에 그 애가 앉아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애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검은 나무를 소중히 들고 있는 아이. 뭘 봐? 뭐가 있어? 마침 그때 5교시 시작종이 울렸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종 쳤다. 빨랑 들어가자. 오늘은 선생님들 회의가 있어서 야간 자율학습은 안 합니다. 담임의 말에 아이들은 책상을 두드려대며 함성을 질렀다. 태규에게선 당장 아싸, 하늘이 우리 기념일을 챙겨주시네 라는 문자가 왔다. 오늘은 태규와 내가 사귀기로 한 지 2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우리는 고등학교에 오자마자 친구를 벗어나 서로 사귀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교실 뒷문에 한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미야, 오늘 나랑
떡볶이 먹으러 안 갈래? 한별이가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일부러 우리 반에 찾아올 때는 엄마와 크게 싸웠을 때였다. 한별이 엄마는 공부 잘하는 한별이 언니와 공부 못하는 한별이를 눈에 띄게 차별했다. 그래서 한 번씩 견디다 못한 한별이가 항의를 하면 엄마는 억울하면 성적을 올리라는 식으로 말해서 한별이의 가슴에 못을 더 쾅쾅 박곤 했다. 나는 한별이 가슴에 또다시 박혔을 큰 못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어쩌지? 오늘 우리 200일 기념일이라. 미안해. 내일 가자. 나는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다. 그냥 데이트라면 얼마든지 취소하고 한별이랑 갔을 것이다. 그러나 200일 기념인 오늘은 태규의 기분도 생각해줘야 했다. 그래, 내일 혹시 또 야자 안 하면. 괜찮아. 200일 축하해. 재밌게 놀아. 한별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획 돌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운한 자신의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그런 것이란 걸 나는 알았다. 내일 또 야자를 안 할 리는 없었으니 내일 가자는 내 말은 빈말이나 다름없었다. 야자를 하면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직행해야만 했다. 떡볶이집 잠깐 들르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한별이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나는 한별이한테 정말 미안했다. 사거리에 있는 피자집은 아늑해서 우리의 기념 파티에 좋았다. 태규와 나는 선물부터 교환했다. 먼저 풀어봐. 태규가 졸랐다. 나는 은색 포장지를 풀었다.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예쁜 은목걸이가 나왔다. 카드에는 사랑하는 소미에게 너는 내 가슴 속 반짝이는 별이야. 내가 있어 나는 사는 게 즐거워. 우리의 200일이 2000일이 되고 2만일이 되고 영원히 되기를 빌어. 라고 적혀 있었다. 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내 말에 태규는 멋쩍은 듯 웃더니 내 선물을 풀었다. 우와, 어떻게 이걸 샀어? 내가 딱 사고 싶어 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내 선물은 열쇠고리에도 매달 수 있는 미니 스피커였다. 핸드폰이든 mp3든 음질 좋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태규방 컴퓨터에 즐겨찾기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우연히 보아두었던 것이다. 태규는 내가 쓴 카드를 소리내어 읽었다. 아주 조그만 스피커지만 너를 아주 많이 행복하게 해주길 빌어. 아, 진짜 행복하긴 한데, 야, 그래도 사랑하는 서방님께 뭐 이런 달달한 말이라도 좀 써줄 것이지. 태규는 내내 들떠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나도 함께 들떴을 것이다. 물론 지금 나도 겉으로는 들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태규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다. 피자를 집다 다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앞을 보니 태규 옆자리에 그 아이가 앉아 있었다. 여전한 그 모습 그대로. 왜 그래? 뭘 봐? 옆자리로 향한 내 눈길을 보고 태규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뒤쪽 벽으로 고우의 복사화 한 점이 붙어 있었다. 아, 저 그림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야.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 내 말에 태규의 얼굴이 환해졌다. 내가 별목걸이를 선물했는데 딱 맞는 그림이네.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뭐든지 박자가 척척 맞냐? 신기하네. 그러게, 진짜 기분 좋다. 나는 일부러 활짝 웃으며 그애 쪽으로 눈길을 보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도 그애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다. 피자를 먹고 나올 때에도 그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여전히 눈을 내리깐 채 검은 나무를 들고. 우리는 학원을 빼먹고 영화를 보러 갔다. 시간이 맞는 영화는 최종병기 활뿐이었다. 200일 기념 영화로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나 이 영화 너무 보고 싶었어. 태규가 표를 사오며 미안한 듯 말했다. 아, 나도 원래 박해일 팬이야. 좋아. 어? 박해일 팬이라고? 그럼 내 라이벌인데? 보면 안 되잖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태규는 큰 소리로 웃었다. 영화는 재미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영화에 몰입할 수 없었다. 내 오른쪽 빈자리에 그 애가 쭉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애는 극장 안에 불이 들어오고 우리가 나갈 때까지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을 내리깐 채 그 검은 나무 화분만 들고.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이르렀을 때 태규가 나를 불쑥 안으며 말했다. 너 어디 아파? 아니면 무슨 걱정 있어?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아니, 왜? 내가 이상해 보여? 그래, 이상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게 억지 같았어. 내내 속아주는 척 했지만. 태규도 속아주는 척 한 거구나. 우리는 오늘 서로를 속이기만 했구나. 그랬어? 미안해. 난 괜찮아. 에휴, 왜 그렇게 보였을까? 괜찮다면 됐어. 어디 아프거나 걱정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 태규가 다 알아채고 있었다니 너무나 미안했다. 나는 겨우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에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내일은 괜찮을 거야. 미안해. 고맙고. 태규는 잘 자라며 내 등을 두드려주고는 떠났다. 태규와 헤어져 집에 돌아가서도 나는 내 방에 들어가기가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엄마 아빠 옆에 앉아 늦은 TV 방송을 봤다. 마침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다 좋아하는 장기하와 얼굴들이 나와 노래를 불렀다. 장기하는 안경 끼고 있을 때는 딱 서울대생 같더니 그 안경 벗으니까 날라리 같네. 아빠의 말에 엄마는 진짜 그러네. 안경 안 쓰니까 딴 사람 같아. 하고 맞장구를 쳤다. 장기하 노래가 끝나자 아빠는 나를 보고 말했다. 야, 이제 들어가 자야지. 아빠의 재촉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내 방에 들어가지 않을 핑계는 없었다. 겁이 나는 건 아니었다. 내키지 않을 뿐이었다. 나는 내 방문을 열자마자 불을 켰다. 그런데 그 애가 보이지 않았다. 왜 없지? 나는 고개를 돌리며 방 안을 다 둘러보았다. 있으리라 생각한 곳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상했다.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너무 피곤해서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스탠드는 켜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웠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어젯밤부터 종일 내게 나타났던 그 애가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했다. 극장에서 보았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했다. 비로소
나는 그 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그 애보다는 그 애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만 의아해했다. 그 애는 대체 누구일까? 어떤 존재일까?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그렇다고 귀신 같지도 않았다. 귀신이라면 겁 많은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소름이 끼치거나 오싹 한기가 들어야 했다. 그렇다면 그 애는 대체 무엇일까? 눈을 감은 채 나는 그 애를 그려보았다. 그 애는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눈을 내리뜬 모습. 한 번도 눈을 뜬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 애가 손에 들고 있는 검은 나무는 또 무엇일까? 갑자기 왜 내게 그런 애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이 헛것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나타날 이유는 없었다. 나는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다. 나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아이다. 이해심 깊고 다정한 부모와 너무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적당한 가정 환경에 공부도 재수 없을 만큼 잘하지는 않고 골고루 쪽팔리지 않을 만큼 잘한다. 친구들이 꺼릴 만큼 예쁘지는 않아도 남자들에게 호감을 줄 만큼은 생겼다. 선생님들도 나를 좋아하고 친구들도 나를 좋아한다. 다들 내가 속이 깊고 착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한다. 거기다 나를 아주 많이 아껴주는 남자친구도 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만큼 행복한 아이는 없다. 다들 어딘가 불행하다. 지나치게 부유하든가 지나치게 가난하든가 부모가 닥달이 심하든가 부모가 너무 무심하든가 외모 콤플렉스가 있든가 아니면 너무 도드라지게 예쁘든가 공부를 너무 못하거나 아이들이 따돌릴 만큼 잘하든가.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나 잘 지낸다. 부모하고도 선생님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다들 잘 지내니까 부딪힐 일이 없다.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조금도 외롭지 않아. 그러는데 갑자기 코끝이 시큰했다. 왜 그런지는 몰랐다. 웃기네. 내가 왜 이래? 어디에 정말 병이라도 생겼나? 그러면서 나는 잠이 들었다. KBS 오디오북 한밤중이었다. 갑자기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몇 시나 되었나 싶어 스탠드에 불을 켰다. 그런데 있었다. 그 애가 스탠드 불빛 뒤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애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래도 분명 그 애였고 어제와 똑같이 눈을 내리깐 채 검은 나무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 애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그 애에게 말을 걸었다. 넌 누구니? 대답이 없었다. 아, 왜 나한테 나타난 거야? 할 말이 있니? 여전히 그 애는 대답이 없었다. 역시 헛것이었나 보다. 내가 신경이 예민해져 헛것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그 애가 외로워 보였다. 저 애한테는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너무 외로워서 나한테 나타난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다시 물었다. 너
외롭구나. 그치? 내 말에 그 애는 처음으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매우 낯이 익었다. 아, 저 눈은 내 눈이랑 아주 비슷하네. 그런데 그 눈이 금세 그렁그렁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눈물은 그 검은 나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 울고 있니, 너?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이었다. 그 애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 애를 바라보았다. 왜 우는 걸까? 아, 쟤는 정말 외로웠던 모양이야. 슬프고 힘들었나 봐. 아무도 없이. 그러는데 어느새 내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가슴 밑바닥에 뭉쳐있던 무엇인가가 왈칵 치솟아 올랐다. 우리는 거울처럼 마주본 채 울고 있었다.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그 애는 바로 나였다. 내 속에 또 하나의 나. 내가 계속 무시해온 아이. 남들만 보느라고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아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외로웠다. 나는 배려심 깊고 착한 아이가 아니었다. 아니다. 그 모든 아이.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배려심 깊고 착한 아이도 역시 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만을 챙기느라 어둠 속의 저 애는 내팽개쳐 두었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렇게 저 애가 어둠을 뚫고 스스로 내 앞에 나올 생각을 다 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다 서로 쳐다보니 눈물만이 아니라 콧물까지 나와 얼굴이 엉망이었다. 우리는 티슈를 뽑아 눈물도 닦고 코도 풀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다. 그러자 갑자기 잠이 쏟아졌다. 동틀 때가 다 된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 누웠다. 스탠드에 불을 끄자 그 애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애가 내 옆에 누워 편안히 잠들 거라는 걸 알았다. 다음에 그 애가 나타날 때면 그 검은 나무에도 한두 잎쯤 푸른 잎이 돋아나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조용히 어둠을 향해 말했다. 잘 자, 소미야. 작가의 말. 안녕하세요. 작가 이경혜입니다. 어떤 그림 한 장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시들어가는 작고 검은 나무가 심어진 화분을 들고 있는 어떤 존재의 그림이었어요. 그 존재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었지요. 어찌 보면 사람 같고 어찌 보면 짐승처럼 보였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그림을 인쇄해서 방에 붙여놓고 계속 바라보았지요. 자꾸 바라보니 마음이 슬퍼졌어요. 그 존재가 참 슬프고 외로워 보였지요. 계속 더 들여다보니 그것은 내 모습, 아니 우리 모두의 모습처럼도 보였어요.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에만 생기지요. 빛의 반대편에 생기는 그림자, 햇볕이 강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희미하면 같이 희미해지는 그림자, 어두워지면 오히려 사라지고 마는 그림자. 우리의 내면에는 그런 그림자가 있다고 해요.
행복하고 밝은 존재일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겠죠. 행복하고 밝은 주인이 그림자를 바라봐 주지 않으니까요. 우울하고 불행한 존재라면 자신을 온통 그림자로 덮어서 자기 안에 태양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소미는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느라 정작 자신의 그림자는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어둠도 밝음도 다 자신의 모습인데 그림자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으니 그림자는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겠어요. 어쩌면 나는 세상의 외로운 그림자들을 위해 이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아우성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요. 성함을 몰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림을 그리신 화가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글은 그 그림 때문에 태어난 글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 소설집 그들이 떨어뜨린 것 중에 단편 소설 울고 있니 너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소설 울고 있니 너는 소설집 그들이 떨어뜨린 것에 실린 5편의 소설 중 한 편입니다. 울고 있니 너는 타인을 배려하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한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소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친구와 관계도 좋고 남자친구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죠. 그런데 이런 좋다는 말 이면에는 소미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애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소미가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 애씀이 어느 날 소미에게만 보이는 아이로 나타납니다. 소미는 그 아이가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지만 왜 내 눈에만 보이는지 궁금하고 안 보일 때는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다 어느 밤 그 아이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나라는 것을 그제 알아차립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단단해져 보이고 싶은 청소년의 마음을 잘 그려낸 작품 울고 있니 너. 지금까지 성우 안시연이었습니다.